매서운 겨울바람이 청담 사거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가운 위에 허름한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강경숙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4인실 병실을 몰래 빠져나온 지 2시간. 고열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은행이 어디 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야 하는데 후회했지만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이마에는 식은 땀이 가득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 괴로워하다가 은행에 가야 한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고 양복 입은 남자는 코를 막은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와 식은 땀 냄새가 뒤섞인 노인은 이 화려한 거리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에 도착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강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의 시선은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창구의 직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네가 들어오자 순간 은행의 공기가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강경숙은 힘없는 발걸음을 창구로 옮겼습니다. 고열 때문에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직원 앞에 서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 옮기면 안 돼요. 박지현 대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지독한 기침만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통장.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보이려는 순간 옆 창구의 신입 직원 김은지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비님, 여기 좀 봐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중년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의 팔을 잡아 끄는 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김은지는 안타까운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선배의 눈치에 눌려 어쩌지 못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바깥으로 다시 쫓겨난 강 여사는 은행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에서는 열이 났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희미한 시야로 보이는 백화점 불빛이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꼭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누가 보면 얼마 안 될지는 몰라도 돈을 넣으며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오늘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김은지가 몰래 밖으로 나와 강 여사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따뜻한 캔 커피와 함께 택시비까지 건네려 했습니다. 강 여사는 따뜻한 마음만 받고 택시비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친절이 오히려 더 큰 서러움을 자아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일군 재산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보았지만 강 여사는 그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거래한 은행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서러움만이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인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운 강 여사는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송미란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얗게 마른 뺨 위로 다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처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에 위치한 한법률사무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송미란 변호사는 이른 시간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강경숙 여사의 법률을 담당해온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의 핵심 상권 건물들이었습니다. 청담 사거리에서 도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에만 건물 3채,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대형 빌딩 1채. 보증금만 해도 수백억에 달했고 월 임대료 수입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이 30년 전 현금으로 매입되었다는 사실이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어젯밤 강 여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알뜰하게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 여사가 그것도 폐렴 치료 중에 은행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강 여사가 사인실을 고집하다가 결국 고열로 쓰러져 VIP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어제 갑자기 병실을 비운 시간 동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과속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진가를 잘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외견상 수수한 모습에 가려진 놀라운 사업 수완, 세입자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VIP 병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폐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여전히 세입자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제 은행에 가지 못해 임대료 감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젊은 자영업자들이 걱정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강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왔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 차림으로 은행을 찾았던 일,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일,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도우려 했던 신입 직원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송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일대 부동산 소유주 현황, 임대료 내역, 세입자 목록까지 모든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여사가 그 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건물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그리고 평생을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특별한 투자 상품 없이 모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은행 본점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담동의 전설적인 임대인이자 2천억대 자산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은행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어서 금융감독원 민원실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령 고객 차별에 대한 민원 접수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 소비자보호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근차근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전담 프라이빗 뱅커 배정, VIP 라운지, 전용 카드 발급, 수수료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질 무렵 송 변호사는 마지막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한 대형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청담동의 알뜰한 임대인으로 유명한 강 여사의 미담은 이미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자진 감면해주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도 이자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송 변호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VIP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것이 바뀔 터였습니다. 한편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은행의 유리창 너머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어떤 손님을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일주일 뒤 여의도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어은행 본점 17층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센터장실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청담동 중앙지점의 신입 행원 김은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준 직원은 김은지 씨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송미란 변호사가 전해준 그날의 이야기는 이미 은행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천억대 자산가를 알아보지 못한 실수보다 한 신입 직원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은 현재의 3배, 직급은 과장급으로 특별 승진을 제안드립니다. 김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자신이 도우려 했던 할머니의 정체였습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알뜰하게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경숙 여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지목해 스카우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은지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곧바로 처리했을 일들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박지현 대리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점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아침부터 본점에서 날아온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고령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재검토, 직원 친절 교육 의무화, 특별감사 시행 예고. 모든 내용이 일주일 전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경숙 여사가 단순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것, 청담동 일대 최고의 우량 자산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 여사의 소문난 검소함이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임에도 30년간 같은 은행을 이용했고 화려한 투자 상품 대신 정기예금만을 고집했으며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인실을 이용할 만큼 절약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 유수의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어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여기에 김은지의 스카우트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회의실은 순간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여사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직원들은 초조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고 지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지현 대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송미란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에서 우아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정갈한 한복 차림의 강경숙 여사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부신 진주 비녀를 꽂은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명주 한복은 그녀의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강 여사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 그리고 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 따랐습니다.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지만 강 여사는 그를 지나쳐 곧바로 김은지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박지현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은지 씨, 이제 새로운 은행에서 뵐 수 있겠네요. 강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은지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지점장은 김은지가 어은행 프라이빗 뱅커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 일행이 자리한 VIP룸에서는 1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창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건물 4채의 소유권 이전, 2천억대 자금의 이동,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계획까지 모든 것이 어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 여사 일행이 떠난 후 은행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신뢰였고 진정성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지점 회의에서는
자책과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 속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청담동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소유한 건물들의 외관이 새롭게 단장되기 시작했고 어은행의 새 지점이 들어설 자리에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강 여사의 주력 빌딩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VIP 시니어 라운지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고령의 고객들을 위한 전용 은행이었습니다. 어은행의 첫 번째 특수점포로 선정된 이곳의 총괄 매니저는 다름 아닌 김은지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행의 설립 과정에는 강 여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은행 측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천억대의 자금을 옮기는 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은행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무리한 요구처럼 보였지만 강 여사의 진심이 전해지자 은행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공간은 평범한 은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구는 완만한 경사로로 설계되었고 실내는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창구 의자는 모두 전동 리프트가 장착되었고 대기 공간에는 안마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김은지는 새로운 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한 가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스펙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고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점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강 여사가 조용히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한복 대신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김은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은지 씨, 우리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강 여사는 김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광채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날의 나처럼 차별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주름진 얼굴 뒤에는 모두 존엄한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건물은 사실 임대인의 얼굴을 한 임차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가게를 접어야 했을 때 한 은행원의 따뜻한 배려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은행원처럼 은지 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개점을 하루 앞둔 저녁 VIP 시니어 라운지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청담동의 노인정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들을 위해 작은 다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절약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최고급 닭이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몇 달 전 다른 은행에서 무시당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쓰라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문을 연 VIP 시니어 라운지는 금융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달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하나둘 이러한 특별 점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는 매일 아침 라운지에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 걸린 문구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주름은 삶의 훈장입니다. 이 글귀는 강 여사가 직접 써서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명품 매장들은 늘 붐비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섭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들도 당당하게 은행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강 여사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에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이제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VIP는 통장 잔고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이 말해줍니다. 김은지는 매일 이 말을 직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그 말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충청도 논산의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성실 씨는 아침마다 하던 대로 과수원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세가 된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40년 동안 배 농사를 지으며 키워낸 나무들은 그의 손길 아래 곧게 자라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과수원 한켠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논산에서 제일 큰 과수원을 일구어낸 부부였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10년 전부터 입어온 낡은 점퍼를, 순자 씨는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면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성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은 얼마 전부터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업 때문에 집에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남에 새로 건물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유명한 곳이라 부모님께서 꼭 한번 와보셨으면 해서요. 성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멀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러 제가 내려갈까 하는데요. 아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된다. 성실 씨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운전을 하고 회사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선물로 배즙을 챙기고 아들 내외에게 줄 작년에 담근 장아찌도 꺼내왔습니다. 성실 씨는 과수원 관리를 부탁할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서울 나들이가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부는 논산터미널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질 때마다 도시가 가까워짐을 실감했습니다. 성실 씨는 잠든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성실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작한 농사였습니다. 빚을 내서 산 과수원은 척박했고 모두가 실패할 거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나무를 가꾸었고 시행착오 끝에 맛 좋은 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과수원은 논산에서 소문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 씨의 배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도매상들이 앞다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늘어난 수입은 모두 준영이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자. 그것이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준영이를 자랑스러워했고 유학을 가겠다는 아들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부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준영이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지하철에서 성실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만 보며 바쁘게 오가는데 부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부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파크타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했고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이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라 쿠치나는 파크타워 8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실 씨 부부 앞에 웅장한 레스토랑 입구가 펼쳐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문 옆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5만 원, 스테이크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성실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수원에서 일꾼 2명을 하루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현관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 배지를 단 서민주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십 년 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서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런 손님은 예약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박성실이라고 아들이 예약해뒀을 텐데요. 서민주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예약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과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들 사이로 초라한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은 그림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후 서민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페이퍼리스 매장이라 주문은 모두 태블릿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성실 씨는 당황했습니다. 농사일에 익숙한 그의 손은 태블릿 화면을 다루기에 너무 거칠었습니다. 순자 씨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종이 메뉴판은 없나요? 디지털 전환으로 모두 태블릿으로 교체됐습니다. 서민주의 말투는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때 성실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팅이 길어져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식사 시작하세요. 성실 씨는 난감했습니다. 주문은 하고 싶었지만 태블릿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부부는 손쉽게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쓱쓱 넘기며 와인까지 고르는 모습이 가볍게 보였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 씨가 조심스레 서민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와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페어링 해드릴까요? 오늘 들어온 와인이 스테이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방금 전 성실 씨 부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논산에서 살며 이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그들이 존경받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시골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다시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문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성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과수원을 일구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도 손님입니다.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 씨, 여기 손님들 좀 도와드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저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서민주의 뒤에서 나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는 이미 자리를 떴고 옆 테이블의 젊은 손님들에게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성실 씨 부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붉어진 얼굴과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태블릿은 여전히 꺼진 채였습니다. 준영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서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손님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장 부모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서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곁에 앉아 태블릿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장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전 파크타워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건물주가 바뀌면 언제나 불안한 것이 임차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주는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있던 나영을 보내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까 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의젓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만 걸쳐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테이블로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겪은 일들, 특히 태블릿 주문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간 이 자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습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상권에서 자리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닌 단독 레스토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영은 김 사장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종이 메뉴판 도입, 고령 손님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마련, 직원 교육 강화. 그것은 강요가 아닌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손님과 수수한 차림의 손님을 차별했던 순간들, 나이 든 손님들의 서툰 모습을 귀찮아했던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녀의 그릇된 태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40년을 농사지으며 그는 더 큰 풍파도 견뎌왔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까지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태블릿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차례로 음식을 내온 것은 서민주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더 이상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사장과 서민주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라 쿠치나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준영은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온 김 사장과 의논한 끝에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서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태블릿 주문은 유지했지만 각 테이블마다 종이 메뉴판을 함께 비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전담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노년층 응대 교육을 받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교육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외모나 나이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서민주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각도 바뀌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과묵한 노신사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이전과 달리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라 쿠치나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업계 매거진에 게재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민주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손님들을 대할 때면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태블릿 사용이 서툰 손님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을 보였고 때로는 직접 주문을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 쿠치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젊은 고객들과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준영은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레스토랑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직원들의 미소는 진정성을 담게 되었습니다. 서민주는 이제 라 쿠치나를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든 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모든 세대가 편안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약은 늘어났고 단골 고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찾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준영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 나이나 차림새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그의 부모님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라 쿠치나의 변화는 레스토랑 업계에 작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도 하나둘 이러한 변화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품격은 값비싼 인테리어나 화려한 외관이 아닌 모든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논산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과수원 곳곳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고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은 탐스러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간 일군 과수원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서 순자 씨는 작은 밭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서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준영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근면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던 부모를 보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던 모습은 성실 씨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견한 녀석이야.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구나. 성실 씨는 과수원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준영이가 저렇게 잘 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의 대화 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나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법이지. 성실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나무의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그동안 과수원을 지키며 겪은 수많은 풍파를 떠올릴 때 서울에서의 작은 일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늦은 오후 성실 씨와 순자 씨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부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수원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거리와는 다른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랑 손주들도 같이 내려오면 좋겠네. 성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띠며 응수했습니다. 그러게요. 배즙도 먹여보고 과수원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일궈낸 삶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의 경험도 좋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과수원과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실 씨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논산의 밤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며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삶. 모든 것이 뿌리 깊게 자란 이 나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나무는 뿌리 깊게 자라야 하는 법이지. 그것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누구에게나 그늘을 나누어주는 나무처럼 살라고.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는 다시 새벽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나무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부부의 마음에는 서울에서 얻은 교훈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수원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